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고상만의 수사반장. 참혹한 재난 현장을 다녀온 사람, 가서 구호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다녀온 다음에 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한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쌓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쌓였을 때는 나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의문사 사건을 다루고 또 그런 하소연을 듣고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소모도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워낙 멘탈이 강한 사람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훌륭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기들이, 부담감들이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남고요. 네. 특히나 또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모진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 네네. 오히려 이제 눈물도 많고. 그렇죠. 또, 제가 어떤 사건을 보는 거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뭐 이런 거보다. 네네. 정서적 일치감, 또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게 있는데. 네. 형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늘 드문드문 그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들은 사실은 내용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것만 있는데, 네. 두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정말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걸 제가 밝혀드리거나 또는 해결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무슨 사건이냐면 2003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에 제가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할 때 그 88년도 경찰 재조사 기록, 그 폐기됐다고 알려져 있던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제가 포천경찰서에 문소고를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꼬박 9시간 동안 제가 모든 그 문소고 약 100평 정도 되는 넓이에 모든 그 문소고에 있는 문서를 다 일일이 한 장 한 장 제가 들춰보다시피 이렇게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포천경찰서. 예. 근데 포천경찰서에 가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사실은 보존연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과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보관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그 인민군이 탱크 몰고 이렇게 포천으로 진입하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전후한 시기에 뭐 이른바 이제 불순분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향 기록이니 뭐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기록을 하나하나 들춰본 이유가 88년 경찰 재조사 기록, 장준하 선생에 대한 조사 기록이 진짜로 폐기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그 사이사이까지 다 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보관돼 있던 문서 중에 경찰이 해결하지 못했던 미해결 사건 기록 파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해결 사건 기록 파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뭐 약간 안타깝다 이런 거보다는 좀 굉장히 아픈 사연이었는데 보니까 아래 2층으로 그 아파트에 살던 위층에는 이제 처녀가 살았고 그 바로 밑에 층엔 유부남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이게 눈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눈이 맞았는데 이 처녀와 아래층에 사는 유부남 사이에 이 눈이 맞아서 내연애 관계였는데 이 사실을 부인이 알았어요.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간통 혐의로 그 잡혀간 날 이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여자가 자기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유혹을 해서 어쩔 아이고. 수 없이 자기가 넘어갔다. 아주 비겁한 놈이었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날은 일단은 네.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간 날 저녁에 그 여자가 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투신 자살했고. 투신 자살을 했고요. 근데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 기록에서 보니까 남자 불러서 그 사람이 숨지게 된 경위를 쭉 다시 조사를 하는 기록이 첨부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뛰어내리던 그 순간에 창밖으로 뛰어내리던 여자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층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여자가. 네.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네. 그 창문으로 그 여자가 뛰어내리는 거를 봤다. 이런 진술인데 그걸 보니까 그 남자놈이 왜 이렇게 나쁜 놈처럼 보이고.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리석긴 하지만 너무나 불쌍한 느낌.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기억에 많이 여전히 1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는 한 집에서 일가족이 마당과 그 안방에서 그 이른바 난자돼서 살해당했고. 예, 그러니까 엄마와 딸 둘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쭉 남아 있는데 그 사건이 끝내 15년 네.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 갖고 시효 만료 사건 파일에 그게 담겨져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본 이제 그 사진 네. 속에 있는 그 아이들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나쁜 범인 이놈이 네. 체포돼서 그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그 두 가지 사건 특이하게 하여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풀기도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그런 사건에 노출이 되는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이니까 말이죠. 그거를 저는 아마 푸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 쓰고 말로 하고 흥모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고민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 사망 사고라든지 뭐 기타 억울한 인권 사건 뭐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독재 시기 하에서 제가 만약에 40대였다면 아마 미쳐버렸겠죠, 지금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공법으로 이것을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간다는 얘기랑 같겠군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1972년 9월 28일에 벌어졌었던 춘천의 논두렁에서 당시에 11살의 장미 어린이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 그리고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정원섭 38살 만화방 주인. 네, 오늘 2부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장미 양을 그러니까 강간 살해하고 그리고 무기수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사람이 이 정원섭 목사가 15년 2개월 만에 이렇게 그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 무기수 중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세상에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정원섭 목사는 이후에도 다시 스스로를 15년간 약 15년간 더 세상에 묻어두게 됩니다. 네. 얘기를 안 하고. 예.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87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앞두고 나와서 바로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부모님이 그 정 목사의 누나에게 그 유언을 남기면서 원섭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 땅을 줘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전북 남원의 이 산골 마을에 땅을 남겨줬대요. 예. 그래서 누나에게 그 땅을 받아서 그 전북 남원으로 내려간 정 목사는 이후에 이 땅을 개간한 후에 흑염소하고 사슴을 키웠습니다. 그럼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예, 우리 고반장님한테 그걸 보냈죠. 또 저한테 이제 녹용을 다려서 직접 만들었다 보약이 이제 만화방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호칭이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 전도사하고 구속되기 전에 전도사하고 목사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그리고 또 목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정 목사님이 만화 가게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결혼을 해서 장남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시리에 빠졌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죠. 그렇군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화 가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뭐 여자 집에 가고 하는 이런 약간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를 이제 그런 방탕한 삶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라고 하시죠. 정리를 하셨군요. 예. 네. 그러면서 여하간 이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온 후에 네. 전북 남원으로 내려갔던 이 정 목사는 이후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교회도 지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자기의 원칙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도 일체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럼 혹시 어떻게 교회를 형님 운영하죠? 예.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요? 예. 예,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교회 나가시면 헌금 내지 않습니까? 네네. 헌금 많이 내면 천국에 가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일체 헌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길렀던 네. 흑염소하고 사슴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했고 오히려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오히려 그 뭐 이런 고기라든지 뭐 이런 좋은 걸 나눠주는 신선하네요. 예 이걸 자비량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야말로 양떼들을 순수 먹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받질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네. 참 마음씨 좋은 네. 베푸는 좋은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15년을 주민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주민들은 어떤 예. 사람인지. 그랬던 이 정 목사가 마침내 다시 세상에 나온 때가 언제냐면 1999년 11월 달의 일입니다. 네. 사건 발생한 72년도 이후로 따져보면 무려 27년 만에 첫 번째 외침이었는데 네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춘천 파출소장 딸을 강간 살인한 범인으로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울었습니다. 아.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주장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 그렇다고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예. 그때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냐면서 배척을 했고 네. 실제로 99년도 11월 달에 이 정 목사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규명해 달라고 그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네네. 재심을 청구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 고법 재판부는 무려 2년 동안 심리를 하던 중 2001년 10월 달에 이 재심 청구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기각을. 네. 아. 놀라운 점은 네. 이 당시 밝혀진 그 진실에도 불구하고 재심 재판부가 네. 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오. 이미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어떤 진실이 밝혀졌느냐. 네. 72년도 10월 당시에 정원선 목사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면서 검찰하고 경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증거가 사실은 전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 사실은 이때였어요. 아, 그때 이미 밝혀졌는데. 2001년도 당시에 예. 사실은 다 밝혀졌었어요. 오. 이 밝혀진 진실을 가지고 또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엇이 어떻게 네. 증거와 증인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당시에 검찰하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혈흔을 발견했었습니다. 팬티에서 발견했다면서요, 먼저. 팬티에서 발견된 건 따로 있고 네.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밝히지 않은 얘기 안 했던.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 기록문에 써 있다는 걸 아. 확인한 거예요. 예.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혈흔을 발견했고 네네네. 그 혈흔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장미 양을 살해한 범인의 혈액형은 A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형. 그런데 놀랍게도 정 씨의 혈액형은 A형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 목사의 혈액형은 B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경찰이 해부한 국가수 기록에도 분명히 써 있었고 이걸 일부 신문에서 입수해 갖고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에 경찰과 검찰은 B형을 가졌던 이 정원섭 목사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 목사는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몰랐던 거고 그렇군요. 신문을 당시에 읽을 수도 없었고 그렇겠죠. 알려주지도 않고 네. 국가수 기록을 이 정 목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던 건데 바로 이런 기초적인 A, B, C, D 이것도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로 이 수사기관이 자신 있게 제시했던 유죄 근거 중 하나인 정 씨 아들의 진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예. 정 씨 아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자기 거다. 자기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연필은 기다랗게 생긴 하늘색 연필이었고요. 네. 이 연필이 바로 이 정 목사의 아들 장남 거라고 하는 이 장남의 진술이 있었고 네. 따라서 아들 연필을 가지고 나갔던 이 정 목사가 정 씨가 범행 도중에 현장에서 잃어버렸으니 그가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이제 이 수사기관은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역시 사실은 경찰의 짜맞추기 조작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한테 무슨 애를 매수라도 했단 얘기입니까? 글쎄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 매수나 뭐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더 낫는데 이 방식은 더 폭력적이었어요. 어떻게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이 정 씨, 그러니까 정 목사의 아들에게 파출소로 오라고 그랬대요. 네. 사실은 지금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파출소에 미성년자 아이를 혼자 오라고 하는 거는 위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성년자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네네.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네. 미성년자 혼자만 조사할 수 없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정 씨의 아들, 정 목사의 아들에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에게 오라고 한 후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뭐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엽기적인 살인 사건, 이 시골 촌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으로 이 아버지가 잡혀간 상황이니까 집안은 쑥대밭이 됐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뜬금없이 아들에게 파출소로 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요? 필통을 갖고 오라고. 아들의 필통을 갖고 와라. 그래서 가져온 그 필통에서 경찰은 기다란 하늘색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으로 아들을 데려간 후에 경찰은 그 사건 현장에 연필을 던져놓습니다. 그래놓고 태연스럽게 이 아이한테 이게 네 연필이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시 초등학생 아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요건 내 거 맞네라고 했겠죠. 내게 맞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가 맞긴 맞네요. 논두렁에서 그 파란 연필을 가지고 네. 이거 네. 거기다 갖고 가고는 일부러 던졌다. 이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던져놓고 이게 네 연필이냐라고 하니까 이 이제 아들이 무서운 마음에 이상하긴 하지만 예, 제 연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네 입으로 한번 이 연필 끝을 한번 물어봐라. 네. 그러니까 물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물었던 연필 자국의 이빨 자국을 근거로 네. 확실하게 이게 이 정 씨 아들의 연필이다라고 해서 이 현장에서 발견된 아들 연필로 만든 겁니다. 이걸. 와, 이런 개 같은 일이. 근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사실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진짜로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연필은 노란색의 몽땅 연필이었어요. 노란색의 몽당 연필이었는데. 그런데 기다란 하늘색 연필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노란 몽당 연필의 주인은 모르고요. 그렇죠. 네. 노란색 몽땅 연필의 진짜 주인을 경찰은 잡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기다란 파란색 연필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조작을 한 거죠. 예. 바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요구했던 그것. 네. 10일 내에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때문에. 주문에 따라서 네. 그들은 범인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 필요했던 범인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도저 시장이었던 김현옥이 주문에 따라 범인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은 전혀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오직 사람의 진술이 주된 것이었는데, 피 묻은 팬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실은 다 모두 조작. 진술에 의해서 진술에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 씨가 범인이 맞다고 하면서 증언했던 증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속옷을 세탁하던 중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네. 마을 주민 이야기. 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빗이 평소 정 씨가 쓰던 물건이라고 증언했던 네. 그 만화가게 여종업원의 네. 진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장미희 양이 살해된 장미희 양이 만화가게 들어간 걸 봤다고 증언한 9살짜리 당시 네. 한모 씨의 증언. 네. 이 세 사람의 증언이 또 있었는데 네.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전부 다 진술이었던 겁니다.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은 이미 빨았으니까 없어진 거고 네네. 그 빗은 봤지만 그 후에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리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건 역시 목격 진술일 뿐이죠.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그 목격도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이 정 목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네. 이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찾아가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법조팀 네. 기자를 무작정 찾아가서 이 당시에 동아일보의 이수영 법조팀장 등을 상대로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됐으니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고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이들이 예. 본격적으로 당시에 유죄의 유력 증거가 됐던 이들을 다 만나봅니다. 다 만나보. 예. 예, 다 만나는데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마을 주민 이 정 씨의 속옷을 빨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사연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뜬금없이 부인도 있는데 왜 동네 다른 여자가 속옷을 그렇죠. 왜 빨아줬다는 건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예. 저도 뜬금없이 왜 부인이 옷을 빨아주지 않고 또 내연의 관계인가? 뭐 왜 외간 남자의 속옷을 그러게 저는 뭐 빨아줄까? 별거 하는 줄 알고 있었죠. 네. 아무 언급이 없길래. 예. 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그때 정원섭 목사의 부인이 막내 아들을 낳을 때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이 해산을 앞둔 시기였는데 네네. 이때 이제 출산을 전후해서 몸이 불편한 아내 대신에 네. 집안 청소하고 빨래 등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 마을 여자 주민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로 인해서 이 부탁을 받고 일당을 받아서 빨래를 해주던 이 여자 주민이 네. 경찰에게 당시 이제 이 속옷에서 피가 묻어 있는 걸 봤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이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진술했던 이 말이 사실인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니, 어떤 답변이 왔길래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이 여자분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 못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기자들이 찾아가서 당시에 이 정원섭 씨에 대해서 속옷에 피가 묻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정원섭 씨가 지금 살아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게 첫 마디가.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원섭 씨가 당시에 사형을 받아서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냐. 아, 네. 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야 뭐 잘 모르는 거죠. 재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갔으니 네. 실제로 그때 사형 구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냐 아직도라고 네. 물어봐서 살아있고 이번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진실을 파악하러 다니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정말 마음 괴롭게 살았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죽고 싶은 게 자기 욕심인데 네. 당시에 경찰이 자기에게 강압과 협박으로
진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이 요구에 따라서 그 경찰에 가서 이런 피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그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것을 검찰이나 재판정 가서 바꾸게 되면 네. 위증죄로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그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정말.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거짓말로 인해 네. 무서워서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정말 죄도 없는 사람이 잡혀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정말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해서 죽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밝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말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빗 역시 정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씨 정목사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여종업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여관으로 연행한 이 경찰이 당시에 이 여종업원이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예, 아주 어린 여자였죠. 예. 이런 자기를 여관으로 연행을 해서 며칠 동안 거기다가 가둬놓고 남자 경찰관들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무섭게 윽박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역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정 씨의 만화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 당시 9살이었던 지금 이제 요 당시 만나러 갔을 때는 3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39살이 됐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 사람 역시 가서 동아일보 기자팀이 찾아가서 당시 경찰에게 그 숨진 장미가 그 사건 당일날 만화가게에 들어가는 걸 봤냐, 그게 진짜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한모 씨가 이야기하면서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온 말은 네. 이랬답니다. 수사 당시에 경찰이 겁을 주고 그러다가 사탕을 또 사주는 등 협박과 해유를 거듭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다. 그래서 겁이 나서 보지도 않은 사실을 경찰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을 했다. 어린 나이에 겁이 나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이로 인해 내 인생 역시 제대로 살 수 없었다. 밤마다 그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라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진 자기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정 목사의 아들 포함해서 그렇죠. 힘없는 동네 아줌마 그리고 그렇죠. 순진한 19살 처녀. 예. 9살짜리 아이를 공권력으로 협박해서 그쵸. 때로는 폭력도 그렇죠. 동반하고 협박도 하면서 진술에 의해서만 증거를 모두 조작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사실은 다 철저히 파괴한 망가뜨려 버린 거죠. 다 망가뜨린 거죠. 정 목사는 정 목사대로 그리고 또 정 목사가 유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 근데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 다 괴로워했지만 진짜로 괴로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 바로 아들입니다. 그렇겠죠.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된 진술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네네. 사실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 목사가 왜 15년 2개월 동안 감옥을 살고 네. 그리고 다시 15년 가까운 세월을 그 숨어서 스스로 은둔해 있다가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와 내가 억울하다. 나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강간하지도 않았고 살해하지도 않았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된 것. 그 진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신고했던 그것, 그 고통에 자기가 아버지를 신고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이 네. 아들에게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것만이라도 남겨주고 싶다. 아,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래요. 그러면 정 목사님의 가족도 다 풍비박산이 나고 다 박살났죠. 혼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그쵸.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다 드러나서 1999년도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1년도에 결국 기각됐잖아요. 네. 기각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네.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 목사는 자기가 이걸 제기하기 전까지 모두가 다 자기를 범인이라고 여겼고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했었죠. 네. 그리고 자기 역시도 찾아가서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들, 그동안 이제 정 목사가 범인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전부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렇게 밝혀진 것이 2001년도 재심 청구 과정에서 이미 다 밝혀져서 이것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 재판부는 정 목사에 대해서 그걸 기각을 했는데, 이 기각을 하면서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무엇이었느냐. 네. 이 사건 당시에 피고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와서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네.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쌍욕을 하고 싶군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네. 이런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재판부가 당당히 주장했던 것처럼 실제로 정 목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리고 자신이 장미희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후 재판에 회부돼서는 자신이 이 사건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분명히 정 목사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틀림없이 장미희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건 사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원선 목사의 고백은 사실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정 목사님한테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 처음부터 이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고 네. 중간에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느냐. 네네. 그랬더니 정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끔찍한 고문까지 견뎌내게 할 힘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문에 의한 조작이란 얘기군요. 그러니까 정 목사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자백을 하기 3일 전에까지는 자기는 절대 장미희 양을 사건 당일 본 적도 없다. 네. 따라서 자기가 장미희 양을 강간하거나 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 연행된 지 3일이 지나가던 날을 자기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이 자기가 고문을 당한 첫날이라는 겁니다. 폭행이란 폭행은 다 받았다고 하는 게 이 정 목사님의 말씀인데 정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찰이 우선 나를 조져놓고 봤지요. 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처음에 저는 웃었어요. 웃기는 얘기를 경찰이 하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경찰이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문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견디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허위 자백을 하면 분명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사형을 받아 죽게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 그것이 바로 고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하긴 그렇게 고문을 당해서 옥살이하다 나오신 분들이 결국 불치병으로 그렇죠. 예.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맞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옥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뭐 고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여러 가지 고문이 있는데 당시에 그럼 정 목사가 당한 고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 재심 법정에서 전부 그 자기의 억울함을 다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정 목사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였어요. 네. 과거사정리위원회에다가 이걸 진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제가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2007년도경, 2005년도경에.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자기 사건을 억울하다고 하면서 진정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그거 좋은 생각이시긴 하다. 그런데 아마 내시기는 하셔보는데 네. 그게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생각하기에 일반 사건은 안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냥 공안 사건이라 정치적 사건
이런 무슨 집단 학살 사건, 네네. 이념 사건 뭐 이런 것만 하지 개인사적인 어떤 이런 그 살인 사건. 왜냐하면 이걸 다 다루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셔보셔도 아마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왜냐?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네네. 2001년도에 이미 소명했던 내용을 보면 다 이 사람이 유죄 증거가 다 조각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채택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2005년도에 접수된 이 사건이 2007년도에 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가 냈는데 네. 거기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정 목사가 받았던 고문은 이렇습니다. 72년도 10월 7일 11시경에 처음 파출소로 연행이 된 정 목사는 이후 영장 없이 이틀간에 걸쳐서 행적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춘천경찰서로 옮겨진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정 목사에게 구타와 기압, 가혹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이때 구타와 이 가혹행위 고문을 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했냐면 일단 정 목사의 옷을 다 벗긴 후에 수건으로 손과 발을 다 뒤로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나무봉을 끼워서 그리고 나서 그 나무봉 끝을 양쪽 책상에다 딱 달아놨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와. 뒤로 꺾인 상태에서 달랑달랑 흔들리겠죠. 네네. 이게 이제 이른바 켄터키 치킨 고문이라고 통닭구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문은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고문이 자기가 자백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고문 말고도 수없이 많은 고문들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러한 고문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은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정 목사에게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백을 부인하면 또 똑같은 고문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검찰에 가서는 또 부인을 한 거예요. 네. 경찰은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몇 번 번복을 했지만 또 고문을 가하니까 이 검사가 딱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인자한 표정으로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된다고. 경찰에서 자백을 했던데 진짜로 장미희 양 살해한 게 맞습니까? 했더니 이 정 목사가 당시 정원선 목사가 그 검사를 보는 순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검사에게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조작된 겁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검사가 바로 외쳤답니다. 야, 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이 자기를 고문했던 경찰관이 들어왔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똑바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니까 또 딴소리 하잖아. 다시 들고 가. 그리고 나서 또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 목사의 주장입니다. 참 치떨리는 시간이군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법정 가서도 처음에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자기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계속 말을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고문을 가했던 사람들 전 방송에서 제가 특징과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경찰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표창과 특진을 받았던 4명 바로 그들이 이 정원선 목사를 잔혹하게 고문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러한 고문의 대가로 특진과 표창을 받았는데 2명은 표창을 받고 2명은 특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진을 못했던 사람, 표창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 투덜투덜 대더래요. 뭐라고요? 아니 나도 고생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특진하고 나는 달랑 이 상장 한 장이 다냐. 그럴 때 자기가 그 처참하게 일그러진 몸으로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표창을 받아서 섭섭하겠지만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엔 그나마 내가 특진까지는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느낄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했대요. 덕분에 또 맞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고 구타하고 고문했던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던 그 피해자 정원선 목사가 처음 웃었던 때는
2008년도 7월의 일이었습니다. 네. 마침내 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재심 권고가 내려졌고 이 권고를 수용한 그 춘천지법 형사 2부 재판을 통해서 정원섭 목사에게 1심 재판장이었던 그 정성태 판사가 판결 주문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 주문을 통해 뭐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냐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었던 법원마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피고 정원섭 무죄.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일에 대해서 박수를. 예. 사건 발생 37년 만에 정 목사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도 10월 27일 날 대법원은 정 목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조작질에 가담했었던 그 공권력과 그 네. 야수 같은 놈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그래요. 국가폭력에 의한 네. 이런 것은 사실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직 폭행 뭐 이런 건데요. 이 혐의 사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인륜 범죄, 네. 국가공권력 범죄는 정말 계속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뭐 실제로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판사, 변호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가서 물어보면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나요. 뭐 저는 당시에 주심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요. 주심이라고 해도 하도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식이죠. 또는 그 가담한 사람들 인터뷰하게 되면은 난 그 내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렇죠. 이근환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그때는 그 논리가 옳았고 지금은 지금 논리가 맞다. 이건 박근혜도 지금 얘기하는 식의 그렇죠. 논리죠. 그게 박근혜 식이죠. 예, 인혁당 재판은 뭐 판결문이 2개가 있다는 황당무계한 이제 진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망언을 한 거죠. 이건 이러한 잘못들이 있었는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정원섭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사건인데도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계속 뻔한 내용을 네네. 이미 확인된 내용을 2년이 지나도록 고법과 대법까지 거쳐야 됐던 이유는 정말 또 비열한 이 검찰의 작태인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상고하고 끊임없이 방해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하간 어찌됐건 간에 2년이 또 걸린 39년 만에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무죄를 받았던 이 정 목사는 이후에 2012년도 11월 28일 날 자신이 당한 경찰의 고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상대 손배소송 청구를 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7월 15일 마침내 서울중앙지법은 정 목사에게 2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정말 비극적인 이 나라의 개탄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39년에 거친 이 악몽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던 이때 또다시 정 목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네. 2014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 정 목사에 대해서 26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모두 무효로 하는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왜요? 이유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일 이내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일을 6개월 이내에 하는데 10일을 경과해서 제출했다. 이로 인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린 건데 이 사연을 또 보면 더 황당합니다. 정 목사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데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렸는데요. 박정희 독재 권력 등 이 과거 독재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막 많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의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 또 그 긴급조치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국가배상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기존의 민법에 따라 3년까지 통용되어 왔던 3년 이내에만 이 판결이 있고 나서 3년 이내에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형사보상금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도록 2년 반을 갑자기 줄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줄인 거군요. 예, 갑자기 확 줄여버렸는데 이 형사보상금이라는 건 뭐냐면 재심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 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일수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갖고 네. 형사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사보상금을 받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을 소송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어려우니까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26억 원을 국가배상을 받을 정도면 사실은 몇십억 원을 갖다가 청구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1억을 청구해서 한 200만 원 받는 네네. 식이잖아요. 200만 원 청구하면 한 2만 원 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지대를 내려면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바로 이 형사소송금을 형사보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 목사 역시 똑같았어요. 형사보상금을 받아서 내야지. 근데 형사보상금은 통상 재판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형사보상금을 그 10일 이내에 이렇게 전부 지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당시에 돈이 없다고 이것을 5개월에 걸쳐서 5달에 걸쳐서 4번에 나눠 돈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 정원선 목사가 그 돈으로 인지대를 내면서 소송을 내니까 네. 그로 인해 10일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매우 잘못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경가했다라고 네. 하는 명분을 삼아 그 모든 돈을 영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 정원선 목사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은 사실은 정원선 목사 한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폭력, 조작, 간첩, 의문사 사건 등 반민주, 반인권적인 과거사 피해자들에게도 다 적용이 돼서 굉장히 억울한 피해를 일으켰는데 정원선 목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 예.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돈 영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돈이 이게 없어졌으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억울하다. 이걸 나한테 인정해주지 않고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하고 똑같고 국가가 고문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고 내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도록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네.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국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인 거고 자기 아버지 시대에 벌어진 고문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 딸인 박근혜가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올해 80이 된 정원선 목사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기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자기들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무슨 성경의 무오류설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완결성에 갇혀 있는 자칭 엘리트 집단이 얼만큼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으며 또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도처에 이근한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이 사실 듣기에 많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 네. 하여간 억울한 사람들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 이 억울한 일이 내일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억울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